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을 먼저 맞춰봅시다. 지금은 90년대입니다. 그때 세상엔 어떤 만화들이 돌아다녔을까요? 닌자 거북이, 트랜스포머, 그리고 인어공주나 라이온킹 같은 애니메이션 영화 아니면 유니버설에서 나온 그런 것들이 있었죠. 이런 작품들의 대부분은 악당 공식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어떤 악당은 더 깊이 있고 어떤 악당은 더 평범했지만 모두가 익숙한 틀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드래곤볼이 나타나서 소리 지르지도 않고 뛰지도 않고 심지어 떠있는 의자에서 내려올 생각조차 하지 않는 존재를 우리에게 소개했습니다. 귀족다운 예절에 흠잡을 데 없는 말투,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으로 존댓말을 쓰는 그였죠. 우리가 어떻게든 살아남을 방법을 고민하는 동안 그 녀석은 행성 하나를 통째로 날려버리기로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토리야마 아키라가 우리에게 안겨준 첫 번째 큰 파열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첫 번째 큰 지점입니다. 프리저는 신화 속 괴물의 환상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80년대 일본 사회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지상적인 두려움에서 태어났어요. 토리야마는 당시의 부동산 투기꾼들을 생각하며 이 캐릭터를 만들었습니다. 거품 경제 시절에 땅을 마치 스티커처럼 사고 팔던 사람들, 동네와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언제나 정장에 커다란 미소를 짓고 있는 사람들 말이죠. 그래서 프리저는 본질적으로 전사가 아니라 은하계의 부동산 중개인이었습니다. 행성을 볼 때 생명체가 아니라 자산으로 보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프리저를 분석하겠습니다. 하지만 뻔한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가 어느 전투 레벨인지 그런 표면적인 것에 머무르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그가 역사상 가장 완벽한 악당 중 하나가 되었는지, 어떻게 그렇게 작고 세련된 존재가 시간을 초월해서 드래곤볼을 한 편도 본 적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는지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프리저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가늠하려면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것은 우주 범죄자 무리의 두목도 영광을 추구하는 전사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조직은 훨씬 더 복잡하고 어느 지점까지는 실제로 현실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는 행성 간 무역 조직의 일원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사소한 디테일이 아닙니다. 토리야마는 이 조직에 죽음의 군대도 악의 군단도 아닌 이름을 붙였습니다. 행정, 신의 중심가의 음산한 사무실을 떠올리게 하는 이름이었죠. 어떻게 하면 당신에게 피해를 줄지 궁리하는 그런 사무실, 현실에서 실제로 마주칠 수 있는 그런 것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프리저가 우주를 부동산 회사처럼 그것도 극단적인 방식으로 운영한다는 것을. 그의 모델은 단순하지만 소름 끼칩니다. 잠재력이 있는 행성을 골라내고 부하들을 보내 지역을 청소하게 합니다. 이는 숨쉬는 생명체를 모조리 말살한다는 뜻의 우아한 표현이죠. 그리고 그 세계를 최고가를 부르는 사람에게 판매합니다. 부하들에게 이름을 붙이는 방식조차 그의 기업적이고 어두운 사고방식을 드러냅니다. 그는 냉동고이고 그의 가족은 추위입니다. 콜드 대항과 쿠우라 말이죠. 그리고 그 외의 모든 것은 음식입니다. 유제품인 기뉴 특전대부터 단순한 채소에 불과한 사이어인들까지요. 그에게 우주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제품이 사는 곳이에요. 보관되고 소비되고 유통기한이 지나면 버려지는 상품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대기업처럼 이것은 시계처럼 정확히 돌아갑니다. 최하층 병사들은 대포알이고 도도리아와 자본 같은 중간 간부들이 있고, 그리고 방금 언급한 기뉴 특전대는 사태가 꼬였을 때 부르는 어마어마하게 비싼 외부 컨설턴트입니다. 할부금을 밀리면 문을 걷어차러 오는 그런 사람들이죠.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것은 이 구조 속에서 그가 사이어인들을 어떻게 다뤘는가 하는 점입니다. 베지터, 네퍼, 라데츠는 하청 직원이었습니다. 싸고 효과적이고 매우 위험한 노동력이었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늪지대에 들어섭니다. 노동조합에 대한 두려움, 경쟁자에 대한 두려움 말입니다. 프리저는 베지터 행성을 아무 이유 없이 파괴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예방 차원에서 그랬어요. 사이어인들이 너무 강해지고 있고
슈퍼사이어인의 전설이 자신의 독점을 깨뜨릴 수 있다는 것을 본 것입니다. 아무도 자신에게 반기를 들지 못하게 하기 위해 그는 스카우터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이 기기는 에너지나 기를 측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시간 감시 시스템이었어요. 게다가 이 인간은 모든 것을 소유했습니다. 우주선 기술도 병에 걸리면 필요할 치유 기계도 완전히 독점하고 있었죠. 반기를 들면 일자리를 잃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주에서 생존살 수단까지 잃게 됩니다. 그것은 완전한 의존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콜드 대왕이 이끄는 더욱 어두운 이사회에 보고를 올리던 사장은 내 숫자가 맞지 않으면 지점을 폐쇄해버렸죠. 이 모든 프레임은 손가락으로 기공을 쏘는 것 이상의 존재를 평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토리야마가 이 캐릭터에 새기고자 했던 배경이 있고 그것이 그를 잊을 수 없게 만듭니다. 이제 그를 셀이나 마인부우와 비교하면 프리저는 다른 리그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를 돋보이게 만드는 것은 맹목적인 힘이 아니라 심리적 사디즘입니다. 그는 상대의 희망이 꺼져가는 과정을 즐기는 교과서적인 가해자입니다. 순전한 전략적 이유가 아니라면 누구도 빨리 끝내려 하지 않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정신을 부수는 것입니다. 끝이 다가왔을 때 당신 스스로 더 이상 싸울 이유가 없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 말이죠. 이에 대한 가장 명확한 예는 나메크 전사 네일과의 만남입니다. 프리저는 1초 만에 그를 사라지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손으로만 싸우기로 선택했습니다. 주의하세요. 이것은 우아함도 기사도도 아닙니다. 순수한 모욕입니다. 그가 최선을 다해도 내 두 팔을 쓸 가치조차 없다는 것을 전달하는 것이죠. 상대에 대한 절대적인 경멸입니다. 그리고 그가 베지터에게 한 일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시리즈 전체에서 가장 잔인한 현장 조사입니다. 베지터는 우주에서 가장 큰 자존심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의 중심이라고 믿는 왕자였죠. 그런데 프리저는 그를 수년간 자신을 위해 일하게 하고 그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모욕하며 더러운 일을 도맡는 심부름꾼처럼 대했습니다. 그들이 나메크에 도착하고 베지터가 마침내 그에게 맞서 섰을 때 파괴는 육체적이지 않았습니다. 정신적이었죠. 프리저는 그를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울면서 기적을 빌게 만들었죠. 그것이 절대적 패배의 이미지입니다. 상대의 목숨을 빼앗기 전에 정체성을 빼앗을 때 가장 병적인 것은 프리저가 정확히 무엇이 당신을 가장 아프게 하는지 간파하는 능력입니다. 덴데가 다른 사람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 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광선을 가슴에 꽂고 즉시 죽였죠. 그것도 등을 돌린 상태에서 말입니다. 적의 자원을 제거하기 위한 순수한 기업 전략입니다. 아니면 크리링과의 그 장면, 그의 제2 형태에서 말이죠. 그건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고문이었어요. 소노반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시간을 들여 크리링의 몸을 갖고 놀았습니다. 그 장면이 잔인한 이유는 프리저가 살아남은 자들의 트라우마가 죽음 그 자체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 그의 오만함을 설명해주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프리저는 힘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해방시키는 최초의 악당입니다. 이 캐릭터의 논리에서 그의 변신은 사실 제한 장치입니다. 그는 원래 형태로 살고 있지만 너무나 과도하게 강해서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만지는 모든 것을 실수로 파괴하지 않기 위해 더 약한 몸에 자신을 가둡니다. 이것이 오만의 극치입니다. 수십 화 동안 우리가 본 것은 그가 우리를 지도에서 지워버리지 않기 위해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일 뿐이라고 말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의 침묵과 예의는 가장 무거운 무기입니다. 다른 악당들은 소리 질러야 하지만 프리저는 당신을 똑바로 바라보고 손을 더럽힐 수밖에 없어서 미안하다고 사과합니다. 그것은 학습된 무기력의 기술입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면 아마 기회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믿게 만든 다음 처음부터 끝까지 자제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토리야마는 나메크의 전투를 인내의 지옥으로 설계했습니다. 손오공이 그렇게 늦게 도착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의도된 것입니다. 우리들이 어린 시절 화마다
그 피로를 느끼게 하려는 프리저가 결코 넘어설 수 없는 거대한 벽이라는 감각을 느끼게 하려는 의도 말입니다. 이제 디자인을 분석해 봅시다. 여기에는 장난감을 팔기 위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디즈니나 오늘날의 제품들에 익숙해져 있는 그런 것 말이죠. 대체로 악당들은 근육질의 남자들이었고 최종 버전에서는 더욱 핏줄이 붉어지고 거대해졌습니다. 아니면 탱크나 로봇처럼 공간을 차지하는 무엇인가에 올라탔죠. 마치 힘이 뭔가에 바람을 넣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토리야마는 우리에게 미묘하고 잊을 수 없는 디자인 수업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업은 하나의 디테일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떠있는 의자입니다. 프리저는 걸을 수 없어서 그 의자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지위를 과시하기 위해 쓰는 것입니다. 자신이 모든 것 위에 있고 이동하기 위해 다리조차 움직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식이죠. 떠있는 왕좌에 앉힌 권력의 절대적 안락함입니다. 하지만 변신 이전에 프리저는 쇼넨 산업을 영원히 바꿔놓은 일을 했습니다. 숫자를 하나 던졌습니다. 그의 전투력은 503천입니다. 3천입니다. 하나의 데이터처럼 들리지만 그 시대에는 미사일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전투력은 1000, 2000 단위로 조금씩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프리저가 그 숫자를 던졌을 때 모든 것이 깨졌습니다. 모두가 10원, 20원씩 부르고 있는 경매장에 갑자기 어떤 인간이 100만을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규칙이 바뀌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언어로도 그 우월성을 유지했습니다. 일본어에서 프리저는 게이고를 사용합니다. 극도로 격식 있고 공손한 화법이죠. 누군가를 죽이는 중에도 그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이 절대 진리라는 것을 아는 자의 우아함을 유지합니다. 변신 퍼레이드가 시작되면 먼저 제2 형태를 보여줍니다. 그의 아버지를 빼다 박은 듯한 거대한 덩어리 말이죠. 그 다음 제3 형태가 옵니다.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형태로 프리저가 사람이기를 멈추고 짐승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그 속임수는 얼마나 잘 설계되었는지 그것이 제4 형태로 가는 다리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상태에 도달했을 때 프리저는 다시 작고 매끄럽고 하얘집니다. 토리야마는 미니멀리즘으로 섬세함으로 돌아갑니다. 이 최종 형태는 절대적인 효율성입니다. 불필요한 장식이 하나도 없고 처형을 위해 설계된 순수한 신경 다발이죠. 중요한 업계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토리야마는 만화에서 음영을 넣거나 복잡한 디테일을 그리는데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프리저를 하얗게 만들었습니다. 작업량과 잉크를 아끼기 위해서요. 시간을 아끼는 기술로 시작된 것이 결국 미학적 우월성의 최고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손오공이 그를 마구 두들겨 패고 구석에 몰아넣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십시오. 프리저는 절망하고 100% 힘의 형태를 꺼냅니다. 그리고 평범함에 다른 악당들에게서 이미 보았던 것에 빠져듭니다. 바로 그가 부풀어 오르는 순간 그가 졌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여기서 논리는 완전히 반대로 작동합니다. 근육으로 가득 채워지면서 프리저는 자신의 우월성 철학을 스스로 부숩니다. 그는 무리 중 하나가 되고 지적이고 미학적인 수단을 다 써버려서 소리 지르고 때릴 수밖에 없는 야수가 됩니다. 우아한 남자는 사라지고 상황에 압도당한 남자만 남습니다. 권력의 미학이 무너지는 순간이자 그 완벽한 하얀색 아래에는 정상의 자리를 잃을까봐 겁에 질린 남자 하나만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환점에 도달합니다. 프리저는 드래곤볼이 자신을 마무리하기 위해 자체 게임 규칙을 깨도록 강요한 유일한 악당입니다. 이 존재를 이기기 위해 손오공은 손오공이기를 멈춰야 했습니다. 항상 상대의 구원을 찾던 그 선량한 영웅은 크리링이 공중으로 날아가는 것을 보았을 때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그곳에서 전설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전설을 프리저 자신이 편집증으로 키웠습니다. 슈퍼사이어인 말입니다. 프리저는 평생 그 전사가 나타나는 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디즘이 마침내 최악의 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손오공의 황금빛 오라는 단지 힘이 커졌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프리저가 끝났다는 신호였습니다. 토리야마는 손오공에게 사가 전체에서 프리저가 지녔던 시선을 정확히 반영하는 냉기와 경멸을 부여합니다. 처형자가 1초 만에 피해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포위당한 것을 깨달았을 때 프리저는 그 찌질이가 됩니다. 경기에서 공을 잡지 못하면 공을 들고 도망가고 지는 법을 모르는 그런 찌질이 말이죠. 그는 행성 전체들을 초토화하기로 결심합니다.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두가 자신과 함께 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그의 몰락에서 가장 시적이고 어두운 것은 결말입니다. 프리저는 자신이 절대적인 완벽함이라고 믿었고 결국 자신의 공격의 반으로 잘렸습니다. 손오공이 자비의 행동으로 악당에게는 최후의 모욕이었던 그 행동으로 살아남으라고 에너지 일부를 나눠주었을 때 그 인간은 그것을 등 뒤에서 마지막 공격을 시도하는 데 썼습니다. 그것은 전갈 본성의 정의입니다. 프리저는 자비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자비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자신 위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 나중에 기계 부품으로 가득 찬 그를 지지구에서 다시 보았을 때 그 순환이 닫히며 어떤 것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절대적인 힘은 반으로 잘리고 눈앞에서 행성이 폭발해도 항상 남은 잔해로 다시 조립되려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나메크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거나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존재들이 있다는 트라우마는 영원히 우리 곁에 남았습니다. 수년이 지났고 모든 것이 그렇듯 프랜차이즈들은 밀어붙였습니다. 뭔가 많은 돈을 벌어들이면 복귀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초월해 살아남은 이 프리저 안에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피규어를 팔기 위한 경제적 의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우 뚜렷한 배경을 지닌 토리야마의 의식적인 결정이 있습니다. 작가 자신은 여러 인터뷰에서 프리저가 자신이 구원할 수도 없고 구원하고 싶지도 않은 유일한 악당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피콜로나 베지터와는 달리 말이죠. 그들은 함께 지내면서 결국 선해졌습니다. 프리저는 순수한 악입니다. 본질을 바꿀 수 없는 시스템이죠. 바꾸는 순간 존재를 멈추게 되니까요. 그를 부활시키기 위해 다시 데려오겠다는 아이디어는 토리야마가 일본 메탈 밴드 맥시멈 더 호르몬의 노래를 듣다가 떠올렸습니다. 바로 그에 관한 노래였습니다. 대가는 프리저가 다친 장이 아니라 쇼넨 시장에서 아직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자산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다시 데려올 때 나메크에서 보았던 그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연구개발 과정을 거치게 합니다. 503천의 힘으로 태어나 한 번도 수련할 필요가 없었던 그 남자는 자신의 비즈니스 모델이 새로운 신들 앞에서 낡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애 처음으로 은둔 수련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골든 프리저로의 변신은 순수한 힘의 마케팅입니다. 토리야마는 금색을 선택했습니다. 금색은 승자의 메달 색이면서 동시에 과시의 색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여전히 은하계에서 가장 비싼 투자라는 것을 말하는 프리저인 것이죠. 하지만 진짜 서사적 정점은 힘의 대회에 담아두었습니다. 그곳에서 토리야마는 단호했습니다. 그는 프리저가 손오공과 친구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일시적 동맹을 이해하는 전략가였습니다. 지렌이라는 제3의 플레이어가 회사를 망가뜨리지 않도록 직접 경쟁자와 손잡는 CEO 말이죠. 그가 손오공 곁에서 싸우는 것을 본 것은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빛나는 체스수였습니다. 이기면 시장에서 자신의 자리를 되찾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수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의 것, 이른바 프리저 블랙이 흥미로운 방식으로 원을 탔습니다. 금융과 지위의 세계에서 검은색은 최고급 신용카드처럼 금색 위에 있습니다. 토리야마와 토요타로는 그 베타성의 상징성을 놀았습니다. 손오공과 베지터가 신들의 날개 아래에서 죽도록 훈련하는 동안 프리저는 시스템의 구멍을 찾아냈습니다. 정복한 행성에 있는 시간의 방 말입니다. 그리고 10년에 해당하는 시간을 훈련해 자신의 최종 버전을 꺼냈습니다. 그는 나타났고 한 방에 그들을 제압해 누가 대장인지 증명한 다음 떠났습니다. 죽이지 않았죠. 언제나처럼 프리저의 우아함은 상대를 파괴하기 전에 모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를 사업이 계속 짜내고 있는 악당으로 보고 싶다면 당신은 현실에서 그리 멀지 않습니다. 저는 반반이라고 말하겠습니다. 하지만 나메크 사가에 비교할 수 없는 프리저 같은 수준의 악당은 드래곤볼 전체에서 다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무리를 위해 프리저는 단순한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는 죽지 않기 위해 적응하는 법을 아는 우아한 폭정의 화신입니다. 행성의 폭발도, 세월의 망각도, 심지어 자신이 속한 시리즈의 논리조차도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처럼 마지막 말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프리저를 계속 착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이제 그를 죽게 내버려 둘 때일까요? 그리고 다른 사가나 다른 캐릭터를 분석해줬으면 하는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가 반드시 깊이 파고들어 좋은 영상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아니면 최소한 할 수 있는 최선의 영상이라도요. 저는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